오빠가 와타나베 철공소를 그만두었다. 자기는 징용에 빠지고 자기가 취직시켜준 기술자는 징용에서 못 빼낸 사건은 기어코 회사를 그만두는 데까지 이르렀다. 고향에 내려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농사나 짓겠다고 했다. 자기가 사무직이면서도 기술직이 사무직에 비해 차별 대우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밥줄을 걸고까지 저항하고 고민한 오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때가 어느 때인가. 각자가 자기 보신책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얼핏 보기에는 정의감 같으면서 실은 도피였다. 오빠는 국방복 입고 각반 치고 징박은 군화 신고 군수공장에 다니는 일을 못 견디어 했다. 그러나 시골의 큰 숙부가 면회 노무부장이 되지만 않았어도 오빠가 그렇게 선선히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면회 노무부장이란 면민 중 노동력이 될 만한 장정을 징용이나 보국대로 뽑아들이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숙부의 그늘을 믿는 마음이 그러한 용단을 내리게 했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응석일 터였다. 마침 경성에 소계령이 내렸을 무렵이었다. 공습과 식량난을 핑계로 경성 부민들을 시골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그렇게 불렀다. 사람뿐 아니라 일부 도심의 집들을 강제로 헐어내고 큰 길을 만든 것도 바로 그 소계령에 의해서였다. 정말 서울도 동경처럼 불바다가 되려나? 아니면 식량 반입이 끊겨 굶어 죽으려나? 내남없이 전전긍긍할 무렵이어서 되레 엄마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 그렇잖아도 시골의 숙부로부터 우리도 소개를 해서 내려오는 게 어떻겠느냐는 기별이 종종 오고 있는 터였고, 무엇보다도 엄마는 우리가 밥줄이 끊어져 낙향하는 신세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럴 만도 했다. 엄마가 어떻게 자리 잡은 서울인가. 금이 환향은 아니라도 시국 탓이라도 하면서 귀향하고 싶었을 것이다. 서울의 작은 숙부도 얼음 도매상은 거의 폐업 상태였다. 얼음도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는 숯과 장작이나 몇 단 놔두고 썰렁하게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 감각이 뛰어난 숙부는 벌써부터 야미돌이 희끼꾼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통제 경제와 물자나는 필연적으로 귀한 물자의 암거래를 유발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지하 경제로 높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을 그렇게 불렀다. 아버지와 다름없는 숙부네의 이러한 숨은 경제력도 오빠가 안 입고 온 직장을 선뜻 그만둘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숙부네도 우리와 함께 소개를 하겠다고 했다. 벌써부터 가게를 걷어치울 구실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몰래 사람을 만나서 수군대고 기차로 지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 야미장수가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 모든 일이 내가 2학년으로 진학할 무렵에 일어났고 해방되기 반년 전쯤이었다. 소개로 시골 가는 학생은 전학도 편리하게 돼 있었다. 학무국에 가서 소개하는 고장과 그 고장의 학교 중 가고 싶은 학교만 신고하면 되었다. 나는 개성에 호수동권여를 신청했고 괴불마당 집도 팔려고 내놓았다. 박적골에서 개성까지 통학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집만 팔리면 개성 시내에다 집을 하나 장만해서 숙부네와 같이 쓰자고 합의를 보았다. 야미장수라도 상업활동을 하려면 대처에 근거를 두어야겠기에 두 집 다 아주 박적골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오빠는 엄마가 까무러치지 않을 정도로 뜸을 들여가며 충격을 주었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다. 그럼 내가 연애를 걸었다고? 그런 표현은 나도 듣기 싫었지만
오빠도 듣기 싫었던 모양이다. 눈살을 찌푸리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고 했다. 지금이야 연애도 못 건다면 바보 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엄마는 아들이 잠깐 실수로 연애를 거는 건 몰라도 오죽한 여자가 남자가 찝적된다고 거기 걸려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애를 거는 것과 바람이 나는 걸 같이 취급해서 종종 우리한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말투는 단박 상대방 여자에 대한 멸시로 들렸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오빠의 공손치 못한 태도가 그 여자에 대한 역성으로 들렸을 것이다. 효자 아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마는 눈물까지 보였고 오빠는 자신의 불공을 빌고 또 빌었으나 여자를 한번 보기만 해달라는 간청을 철회하진 않았다. 내가 졌다. 보기만 하는 거다. 본다고 색시 얼굴이 다를 것도 아니고 내 체면이 깎일 것도 아니고 하는 선까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선을 보러 가라는 곳이 하필이면 적십자 병원 입원실이었다. 집이 팔려 짐을 쌀 때였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전학수속이 끝나 학교도 안 가고 있을 때여서 엄마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 집에서 적십자 병원까지는 지척이었지만 나는 미지의 문을 여는 것처럼 흥분해 있었고 엄마는 한꺼번에 밀어닥친 일에 지쳐 보였다. 여자는 넓고 정결한 특실에 들어 있었고 왜 입원했는지 모르게 멀쩡했다. 미리 오빠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그 여자는 우리를 어머님과 작은 아씨로 불렀다.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느냐고 엄마가 물었고 그 여자는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다 나았다고 했다. 암만 해도 석연치가 않았다. 오빠는 우리가 시골 가기 전에 만나려면 병실로 찾아가야 된다고만 하고 그 여자가 무슨 병으로 입원했는지에 대해선 우물쭈물했기 때문에 곧 퇴원할 수 없는 수술을 받았으려니 했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도 엄마는 연애 거는 여자도 마땅찮은데 더군다나 몸에 칼자국 있는 여자를 내 집에 들일 수는 없다고 벼르곤 했다. 몸에 칼자국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거니와 상당한 미인이었다. 어디가 특별하게 예쁘다기보다는 요새 말로 하면 세련됐다고나 할까 풍기는 분위기에 우리가 봐온 어떤 여자하고도 다른 멋이 있었다. 나는 엄마도 그 여자에게 끌리는 한편 꿀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안 됐지만 엄마가 또 지겠구나 생각했다. 나는 가벼운 질투를 느꼈지만 동경하는 마음 또한 어쩔 수가 없었다. 엄마도 반쯤은 이 혼사를 반대할 수 없다고 체념한 듯 했다. 오는 길에 엄마는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으면서 오빠의 사직 이후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이 며칠 만에 일어난 날을 헤아려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울에 애명 걸면 말뚝을 박은 일이며 외아들에 대한 기대와 자랑이 온통 허망한 눈치였다. 그날 밤 엄마는 오빠에게 그 여자가 무슨 병으로 입원했느냐고 따졌다. 오빠는 그 여자가 엄마 보기에 어떻더냐부터 얘기해달라고 했다. 널 호릴만 하더라. 엄마가 악을 썼다. 오빠는 그 여자가 늑막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다 나아 곧 퇴원을 할 거라고 했다. 아, 얘에서 더 무슨 소리를 들을꼬. 엄마는 신음했지만 침착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그 여자의 환경을 따졌다. 천안에 딸만 내딛는 집 막내딸이라고 했다. 명문 여고 출신이라는 것밖에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조건뿐이었다. 양치는 생존에 계시지만 넉넉한 집안도 아니라고 했다. 꼬치꼬치 따진 끝에 특실에 입원시킨 것도 오빠의 도움이 컸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새록새록 실망과 분노를 거듭하면서도
엄마는 오빠와 그 여자를 갈라놓을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나하고 단둘이 되었을 때 엄마는 나에게 늑막염이라고 다 폐병이 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한 가닥 위안을 구했다. 늑막염은 대개 폐결핵으로 진행하고 결핵은 폐가 망신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였다. 그런 와중에 나는 다니던 학교에 인사를 갈 경황도 없이 개성으로 이사를 했고 며칠 만에 학무국으로부터 호스돈으로 등교하라는 통지가 나와 저절로 전학이 되었다. 오빠는 서울에 처졌고 그 여자는 왕쾌에서 퇴원을 해 고향으로 내려가 몸보신 중이라고 했다. 우리가 개성에 새로 장만한 집은 농바위 고개 및 남산동에 있었다. 박적고를 자주 드나들 것을 고려해 거기다 산 것 같았다. 호수동고뇨하고도 별로 멀지 않았다. 엄마하고 처음 등교한 호수동고녀는 지대가 높고 화강암에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교사에다가 마당이 넓고 녹지대가 많았다. 마침 벚꽃이 만발해 별천지 같았다. 그러나 왠지 내가 장차 다닐 학교라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았다. 가뜩이나 부침성도 없는 데다가 우리 학교라는 생각까지 없으니까 꽁하니 입 다물고 옆에 앉은 짝의 얼굴도 변변히 거들떠보지 않았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나에게 불어닥친 환경의 변화가 분하고 억울해서 툭 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열흘쯤 다니고 나서 감기를 핑계로 며칠 결석을 했다. 분명히 꾀병을 앓을 작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미열이 있었다.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도립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했다. 엄마는 그때부터 지나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도립병원에서 찍어본 엑스레이 결과는 폐침윤이라고 했다. 폐소리만 듣고도 질겁을 한 엄마는 혹시 폐병이 되는 병은 아니냐고 했고 요양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의사의 대답을 얻어냈다. 나는 한약 보따리를 싸들고 박적골로 보내졌다. 엄마는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가 혹시 폐병이 되면 어쩌나 하는 숨은 걱정을 엉뚱하게 나에게 다 발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기 한번 안 알아봤을 리도 없거니와 배탈, 학질, 횃배 등 더 나쁜 병을 앓을 때도 결석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이다. 죽을 병이 들지 않은 바에야 학교를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세상에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아무튼 옳았구나 하고 박적골로 갔다. 박적골의 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처음 알았다. 서울로 간 후 그 계절에 내려와 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전에는 천방지축 어린 나이였고 이제는 한창 감수성이 피어날 15 소녀였다. 나는 동무 없이 혼자서 몽유병자처럼 산과 들을 누볐다. 올망졸망 어린 사촌 동생들을 거느리고 산나무를 억수로 많이 해온 적도 있었다. 박적골 여자들처럼 종댕이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그게 책가방보다 훨씬 나에게 어울렸다. 엄마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공부할 팔자가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에게 쏟은 엄마의 정성과 소망을 헛되게 하는 건 참 안 되었지만 나는 다시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서 은방울꽃의 군생지를 발견했을 때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렸다. 혼자서 산길을 헤매다가 나도 모르게 음습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진하면서도 고상한 환각이 아닌가 싶게 비현실적인 향기에 이끌려서였다. 그늘진 평평한 골짜기에 그림으로만 본 은방울꽃이 쫙 깔려 있었다. 아니, 꽃이 깔려 있다기보다는
그 풍성하고 잘생긴 잎이 깔려 있다는 게 맞을 것이다. 밥풀 만한 크기의 작은 종이 조롱조롱 맺힌 것 같은 흰 꽃은 잎 사이에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앙큼하도록 농밀한 꿀샘을 가지고 있었다. 은방울꽃은 숙명의 교화였다.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던 배지도 은방울꽃을 도안한 거였고 교가도 은방울꽃의 수줍음과 향기를 찬양한 내용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하도 각박한 시대에 입학을 해서 그런지 살아있는 은방울꽃을 본 적은 없었다. 관념적으로 모호하게 미화됐던 은방울꽃의 실체를 발견한 날은 온종일 이상하게 우울하고 마음이 아팠다. 장차 이 세상은 어찌 될 것이며 나는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의 이 상태에 완벽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 상태가 영속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막연하게지만 자연과 행복하게 일치된 것 같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겼고 나의 중요한 일부를 서울에 남겨놓고 온 것처럼 느꼈다.